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이상동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요즘 의료 대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주로 이제 공법 분야, 뭐 환경법, 또 국제관계법 이런 것을 30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나이 대충 50 전후부터는 신문에다가 칼럼, 서평 이런 걸 많이 썼고, 제가 2012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총선 대선에 좀 일을 했고, 2016년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민의당 소속으로 4년을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죠. 네.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또 이제 의정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서 이제 교육에도 하시면서 최근 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 먼저 그 정부의 의대 증원을 2,000명을 하루아침에 늘린다라는 정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건 뭐 현실 떠나서 그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작년 연말부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언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의사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전현직 대학 총장들이 이렇게 조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좀 믿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언론,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대체로 얘기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진보, 범여권, 야권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견해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다 찬성을 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놀랍고, 우리 사회가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다만 이제 4월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총선 때는 뭐 이렇게 별의별로만 얘기를 공약으로 많이 내걸어요. 대선하고 총선.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 때 공약을 안 지키면 다행인데, 지켜갖고 탈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한꺼번에 2,000명 늘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25년도 입시가 이미 좀 시작이 됐잖아요. 실시도 하고. 근데 만약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 의대생들이 지금 유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돌이켜 보면은 뭐 제가 밖에서 볼 때 과거에도 이렇게 좀 정부 정책과 의료계, 의사들과 좀 대립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약간 학사 운영이 차질이 빚은 적도 있죠. 근데 그러면 뭐 대충 한 달 남짓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은 경우가 달라요. 이 학생들뿐 아니라 전공의들이 아예 그냥 사표를 내버렸고, 그리고 이 사태를 그나마 이제 수습할 수 있었던 기한은 저는 5월 달이라고 봅니다. 5월 달까지 뭐 정부가 좀 잘못된 거를 좀 깨닫고 후퇴했으면은 뭐 전공의들도 복귀를 했을 것이고, 학생들도 방학이 좀 없더라도 진급을 했을 텐데 그 기한을 넘겨버렸고, 그리고 이미 한 7, 8월 들어서는 이제는 뭐 전체 학생들 유급은 뭐 불가피한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차선책이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 입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한테 큰 영향을, 데미지를 주죠. 우리나라 입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더군다나 한 대학도 아니고 전체 의대생을 한 해 안 뽑는다 하게 되면은 뭐 고3생, 재수생, 뭐 고2, 고1까지 여파가 있죠. 그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그나마 충격을 줄이고 의료의 전반적인 그 붕괴라 그러나 파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취지로 신문 칼럼도 한번 썼는데, 이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이제는 거의 이제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2월, 3월, 특히 3월 이후에 아주 큰 파란 대분란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의사가 늘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좀 번화한 사거리 가면 빌딩 몇 개 있는 거 쑥 보면은 뭐 최소한도 병원이, 의원이 50개, 60개, 어느 때 100개도 있더라고, 빌딩 몇 개.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도입하게 될 때는 그 의사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네에서 약국이 그 1차적인 뭐 진료 같은 걸 사실상 그런 걸 해서 약을 줘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우리 건강보험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국민 재생한 다음에 많이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원을, 특히 작은 의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느냐, 뭐 이런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한 20년 거의 사반세기 동안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의료계나 정부나, 나는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역대 정권이 힘든 일을 안 하고 다 국민들한테 좋은 일만 하니까 그걸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의사는 부족하고, 뭐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 의사가 너무 많은 건데, 그거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을 20년 전, 최소한 15년 전에는 이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죠.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외국에서 특히 여행하다가 뭐 이제 어떻게 잠깐 잘못돼서 클리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면 일단은 뭐 이제 여행보험으로 그 커버가 돼도 그게 간단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수가, 이게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는 이게 더 싸진 거예요. 그 물가 소득 상승도 너무 못 따라가서. 근데 이걸 역대 정권 이거 그냥 방치했고, 의료계에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그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사건이 터져야 어떤 이게 뭐 변화가 생기지, 뭐 사전에 이렇게 뭐 개선하고 그게 참 안 되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뭐 지역 의사, 뭐 필수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의사 또는 의대가 인구 따라 있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도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알래스카라는 그 넓은 주에 의과대학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긴급한 후송이 뭐 이런 걸 고려해야지, 그걸 무작정 제가 거기에 뭐 병원을 지어서 의사가 많이 있으면 그 병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는데 그것도 우스운 거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난 참 이것도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소위 뭐 의사 중에서도 이른바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그러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칼을 쓰는 의사 말이죠. 그 외과적인 그런 의사가 갈수록 줄잖아요. 그 원인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잖아. 사실상
할 수가 어렵게 만들었잖아, 모든 여건이. 그러면 그런 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뭐 의사가 많으면은 뭐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 전공의들과 의대에 아주 불을 질렀다고 봐요. 아주 그것이 그냥 소위 전 의료인들, 특히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데 그게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몰지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난 도대체 이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복지부 관료라고 해서 의료를 아는 것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만 해도 내가 뭐 의료 공부했습니까? 뭐 의료 정책 공부,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죠.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의대를 뭐 늘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해결해야 할 이 의료계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 가서 느끼는 거죠. 이건 뭐 영수증 받아보면은 이것만 돼도 되느냐 이런 그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미안한 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게 어떠냐 그러면은 그 1년에 건강보험료 다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험료 몇백만 원 내니까 뭐 이렇게 하나보다 하는데, 솔직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저소득층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내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지금 대개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뭐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어떻게 유지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많은 진료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좀 빨리 하는 걸 잘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강검진도 뭐 굉장히 효율적이고 모든 진료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숫자로 저수가를 이렇게 보완한 거고, 또 이제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큰 병원은 어떻게 하느냐, 또 호텔하고 장례식 한다고. 예? 그 부대 사업으로 뭐 저수가로 인한 그 저수입을 보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년 전에 없었죠. 그 대학병원의 교수 진료 특진료 없었잖아요. 난 그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그게 저수가를 보완하고, 그리고 그 대학병원을 위시한 큰 병원에 그 대학병원에서 그나마 좀 수지 개선에 이바지하고, 그걸 뭐 그 담당 교수가 다 가져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 폐지하니까 많은 언론이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학병원에 그 비교수 진료가 없어져 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특진료 없애버리면은 교수 진료하고 교수 아닌 사람 진료하고 같으니까 다 교수 진료하잖아요. 내 기억에는 나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 아마 중앙대 병원이었을 것 같아. 쭉 거기 갔으니까 무슨 일로 내가 한번 갔는데 뭐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교수 진료는 이제 밀리니까 뭐 그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뭐 한 적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난 그거 생각하면 최고 10년 동안 병원이 버텨온 게 거의 기적이다. 그럼 어떻게 버텨왔느냐? 뭐 이제 지금 드러났지만 이제 전공의들이 뭐 저임금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애썼다. 또 교수님들도 뭐 급여가 그 10년 동안에,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 국민 소득도 얼마나 늘었고 경제 규모도 컸는데, 과연 그렇게 진료해 가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정당한 급여를 줬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정치인들이 입에 올리기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무슨 정책 이슈가 나올 때 서민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 그다음부터 논의가 안 돼요. 난 그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 소득 수준에 맞는 모든 그 부담을 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 어려운 국민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 어려운 상황에서 희귀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또는 뭐 부모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떤 그 뭡니까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와서 힘들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정부 국가가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으로서 그거를 담당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슨 모든 의료 수가를 낮아서 뭐 이게 국민 복지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병원 막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취미 삼아서 뭐 매일 갔다 뭐 이런 것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걸 뭐 건강보험 설계했을 때 그때와는 우리 경제 사회 구조랄까 이게 너무 다른데 이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그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의료계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론을 좀 일으켜서 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진작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최근에 정부가 이렇게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건강보험 제정을 이제 월 2천만 원, 그래서 올해만 뭐 2조가 넘게 이렇게 투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정을 그만큼 투여했으면 진작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전공의와 그 수련병원을 보는 시각이 이 정부가 너무 잘못됐어. 우리는 수련병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걸 교육병원이라고 부르죠. 티칭 호스피탈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련이라는 용어가 좀 그래서 좀 잘못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 수련하면 그냥 도제식으로 억지로 봉사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의료 후진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칭 호스피탈이 이 교육병원이라는 게 나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교육병원의 역할이 뭐냐? 교육병원은 제일 위에 자간 의대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백업하는 우리가 그 뭐 전문의 전임이 또 영어로 이제 펠로우라고 전문이 되고 뭐 좀 더 좀 수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는 게 단순히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키워야 5년 후, 10년 후에 의료 인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한다는 게 난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전문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의는 전공의가 나와야 전문의가 지. 난 이번에 지금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레지던트 뭐 4년 차 거진 뭐 금방 될 그 전공의들이 이게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런 국가적인 그 손질이 어디 있어? 이건 뭐 누구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5년이 뭐야? 한 10년간 전문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10년간 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수습을 해야 10년 후에도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가 좀 굉장히 잘못됐고, 지금 정부에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공의라고 부르는 거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의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 과거는 50년대, 60년대 의대만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의학도 굉장히 고도화됐고 지금 수준의
우려라는 게, 그 지금 뭡니까? 심장에 뭐 있으면 뭐 대동맥이 불리한 걸 고치고, 과거 같으면 그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어?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다 뭐냐 그러면 큰 병원에서 고도의 전문의가 하는 건데, 뭐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그 대학병원 하면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큰 병원들은 다 우리 말로 하면 수련 병원이고, 미국 같은 교육병원은 아니니까. 교육병원에서 교육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육과 달리 의대 교육은 우리 뭐 흔히 그 도제라고 해서 이거 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기술이 아닙니까? 장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법학이나 경제학처럼 이게 뭐 스스로 책을 통해서 자기가 뭐 창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른바 의술을 익히는 것인데, 뭐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딴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10년 후에 딴 거 다 무너진다고 뭐. 이게 참 그게 너무 한심한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아마 이게 좀 그 외국에서도 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아마 외국에서 한국에 의료 사태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의사, 뭐 변호사, 그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이런 전문가 집단의 그 정원을 늘리는, 이 수를 늘리는 이런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일단은 뭐, 그 수요 공급 그게 있는데, 일단은 변호사나 의사나 기본적인 그 수준, 기준, 그거는 지키죠. 그거는 지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의사보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었죠. 너무 적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소송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가 할 거를 우리 지금 법무사라 부르는 뭐 그 사법소사라 부르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과거에 의사가 부족할 때 이렇게 동네 약국에서 사실상 뭐 진단하고 처방했던 거 이렇게 약을 준 거나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의약분업의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우리나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올 때까지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대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해서는 그게 사법시험 붙는 인원도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김대중 정부까지 변호사 늘리는 거가 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말게 그 법학전문대학원 뭐 그것 때문에 한 50%가 늦게 됐고, 또 이제 교육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 듣는 거죠. 그런 것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전에 사법시험 때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공부 세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로서의 최소 자질을 보장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서 성적이 좋은 그 졸업생들이 막 판사, 검사, 또 로펌 글로 갔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가 적다. 그런 정서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는 좀 뭐라 그럽니까? 뭐 기득층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 뭐 이거 보편화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지켜야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로스쿨 때 지나고 나서 지금 나오는 변호사들이 과연 사법연수원에서 배출한 변호사보다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못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사법시험 붙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은 일단 붙은 다음에 연수원 간에 인연이 있었고, 또 숫자가 지금 나오는 배출보다는 대충 한 50,
3분의 2, 지금 나오는 수준의 3분의 2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의사는 술자는 안 만나는데 편중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그 지하철역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소송은 지금까지 웬만한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유류분 소송 전담, 뭐 황혼 이혼 전담 전문, 병원은 다 피부 미용 전문. 과연 우리가 그런 변호사, 그런 의사가 이렇게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뭐 필요하지만 이게 좀 과잉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송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뭐 당사자끼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것도 다들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해서 검찰의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재판도 많아지고, 과거 같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았던 것도 일일이 재판 가잖아요. 이런 건 나는 좀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큰 거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 사회를 상실해 간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의학 전문 대학원은 실패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실패한다고 봤어요. 난 로스쿨은 그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 갈 때 굳이 뭐 학부에서 어떤 과목, 어떤 분야 공부하는 사람이 로스쿨에 좋으냐, 뭐 그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뭐 경영학, 경제학 같은 거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 가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로스쿨에 가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게 수학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회계에 관련된 법, 세법, 뭐 기타 경제 이론에 관계된 법 분야, 뭐 독점금지법, 뭐 금융법 같은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전공을 필수로 해야만 로스쿨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메디컬 스쿨은 미국은 이제 대학원급이지만은 학부에서 입학원서 보실 때 학부에서 이른바 기초 학문을 다 한 사람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생리학이니 뭐 그런 거 상당한 부분에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또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니 뭐 이런 분야, 뭐 통계니 뭐니, 우리 의과대학 예과에서 하는 걸 학부에서 다 한 학생은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그래서 괜히 시행착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학에 이제 6년제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시 우리 의사 변호사를 일종의 뭐 사회적인 기득권층이다 하는 그 괜히 잘못된 걸 가지고서 숫자를 늘린 게 좋다.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자질이 되는 사람을 변호사가 의사든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대학에서 필요하면 증언을 하고 그래야지, 뭐 허우벌판에 그냥 벼랑간 대학 세워서 의대를 만들겠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참 허무맹랑한 거라고. 그래서 그 의과대학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과대학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더군다나 대학이 의대 만들고 거기 또 병원 세운다는 게, 그거 뭐 100년 되게, 최소한 50년 걸리는 거라고. 특히 그 중앙대학은 경희대 한양대학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후발대학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거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전 대학이 아주 고생했다고. 그냥 밑 빠진 독에 그냥 돈이 너무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서울대
뭐 가톨릭 때 연세대 그건 원래부터 의대가 있었으니까 병원도. 하지만은 그 당시 70년 전에 생긴 그 경희 한양중앙은 그야말로 그냥 맨 땅에다 세운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거. 그래서 이만큼 크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까 모두 보면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의과대학을 만들고 병원을 만드는 게 이게 무슨 건물만 세우면 되는 거로. 난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학 총장, 전현직 총장들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난 좀 의심스러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작 좀 발언하고 안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좀 창피해.